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놓고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여야는 휴일에도 공천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예,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그 현장 현장 영상을 잠깐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만난 걸로 보이는데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 입당을 설득할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좀 입당할 걸로 보시는지요? 저는 입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인이 저렇게 언론이 지금 취재를 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더구나 당의 대표를 만난다는 건요, 상당한 정도 결심이 섰다는 뜻으로 일단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김영주 의원의 경우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친명과 비명 간에 아주 첨예한 갈등이 있을 때도 특별히 그 어느 쪽에서 아주 모나게 뭘 언행을 했거나 그랬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그 맡았던 일 자체가 국회 부의장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의정활동도 성실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중진 의원들이 컷오프되고 있는데 다들 억울한 사정을 갖고 있겠죠. 근데 억울하기로 따지면 김영주 의원이 제일 억울한 경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치인의 경우에는 사실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게 어떤 길이든 일단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소속 출마를 해서 당선이 돼서 명예회복을 하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양당 간의 그 대결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 마지막 명예회복의 기회를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런 고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과 공개적으로 만나는 거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이렇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김영주 의장과 국민의힘 사이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좀 이루어졌고 입당에 가까운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요. 아니요, 이미 뭐 다 얘기가 됐다고 알고 있고요. 뭐 한 2주 전부터 벌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했다는 얘기도 사실은 돌았어요, 정치권에. 그러니까 입당이 거의 뭐 확실하게 얘기가 오고 간 다음에 언론에 그 장면을 보여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김영주 의원 입장에서는 약속을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던 지역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확약을 좀 받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 마지막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 지난번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 그림이 나왔던 거랑 뭐 똑같은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김영주 의원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릴 것 같아요. 김영주 의원이 의정활동 얼마나 했는지 그걸 제가 쫓아다니면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노동계 몫으로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요. 들어와서 사선까지 지낸 의원입니다.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발해서 바로 국민의힘으로 간다?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납득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자신이 그동안에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그러니까 노동계와 관련한 이른바 노동계 대표성을 가지고 들어왔던 측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거기에 맞닥지 않게 뭐 어떤 그런 기조에 맞추지 못했다고 하는 실망감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 69시간제를 얘기한다거나 또 노조를 건폭이라고 한다거나 노조의 파업을 물리력을 동원해서 진압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이 원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라고 한다면 노동부 장관도 지냈던 인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반노동에 가까운 정책들을 얘기하는 정부 쪽으로 간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있었던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간다고 하면 민주당에 훨씬 더 아픈 비판적인 말을 내놓게 될 거고 그게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에 캠페인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할 텐데요. 전반적인 평가는 그렇게 썩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한 말씀만 드리면은 김영주 의원이 그 농구 선수 출신의 금융계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한 노조위원장 출신이니까 노동계 출신은 맞지만 노동계가 이 사람 우리 노동계를 대표해서 일할 사람이라고 대표성을 부여해서 보내서 사선까지 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경선을 시켰다면 저런 식의 이 행동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더라도 경선에서. 근데 아예 경선도 하지 못하게 하위 20%로 정말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컷오프로 몰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탈당한 사람이 김영주 의원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지금 탈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까지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는데 하루아침에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냐 비난할 수 있어요. 지지자들이. 근데 과연 비난할 자격은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관위원회가 지금 공관위원들이 계속 사퇴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과연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저 김영주 의원을 비난할 자격은 있냐. 저는 그런 점에서는 좀 균형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네. 민주당 지도부가 뭐 여러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지적 뭐 수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김영주 의원을 컷오프한 게 아니고 하위 20%에 들었다는 이유로 벌써 탈당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선 40% 감산받고도 지금 살아 돌아온 현역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 신인하고 붙고 그리고 하위 10%에 들어가지고 30% 감상까지 받은 의원도 돌아오는 마당에 왜 본인이 하위 20%에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탈당하는 걸 과연 그거를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안 되는 걸 왜 민주당에선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이렇게 만찬 회동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관련해서 전해지는 소식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저희가 준비한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다양한 갈래 독립운동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일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좀 눈에 띄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보통은 대통령 기념사의 3.1운동 기념사에서는 통일 얘기를 안 하죠. 8.15 때 많이 합니다. 광복이 미완의 광복이다. 통일이 돼야 완전한 광복이 된다. 이런 그 메시지를 역대 대통령들이 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소신이고 철학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제로부터 해방되는 그 전 과정을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향한 여정은 한반도가 자유민주적 질서로 통일될 때 비로소 끝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3.1운동도 완성을 시키려면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철학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정은이 이 통일기구 해체하라는 식의 그 지시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완전히 냉각돼 있고 계속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 김정은이 통일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라. 완전히 그 무슨 형제라든지 특수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딱 규정을 하면서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통일운동을 해왔던 범민련이 자체 해산을 했어요. 이게 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의 지시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단체들이었는가 하는 놀라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 이 정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이번에 통일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킨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통일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먼저 윤 대통령이 연설한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문장이요? 드렸으면 네. 좋겠는데요.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기미독립선언서를 몇 차례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런 문구를 어디서 뽑아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기초한 사고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잖아요.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그 영향을 3.1운동이 받았다. 이렇게 우리 보통 배우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때 그 민족 자결주의와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독립선언서에 들어간 거는요.
식민지 억압,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요, 그 자유의 개념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념이 생겨났을 때의 자유주의 개념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하고 맞서는 자유주의의 개념은요, 그 민주주의로서의 자유주의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어떤 자유주의 개념에 시장 자유주의 개념에 좀 더 가까워요.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끌고 와서 반공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또 자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로서의 자유주의를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통일 얘기를 꺼내는 건 일종의 그동안에 우리가 통일 7.4 남북 공동성명 냈을 때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민족의 공정과 번영을 공동으로 한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체제가 우월해서 그 체제가 다른 체제를 흡수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그 체제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지향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윤 대통령은 거기서부터 또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체제로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언서에 들어가 있는 자유하고 우리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하고 또 지금 통일의 어떤 개념에 있어서의 자유 문제하고 이게 다 각자 다른데 이거를 하나의 개념인 것처럼 막 뒤섞어서 지금 일종의 편집을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일본하고 관계 회복을 하면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일본하고 관계 개선은 저도 바라는 바고요. 지나치게 반의를 얘기하는 것도 전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본에 보여주는 조치만큼 일본이 최소한 거기에 성의 있게 답변하는 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과거사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조치들은 뭐가 있었는가,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 있잖아요. 그건 다 무시하고 그냥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총선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예. 이 아주 재밌는 토론 주제이긴 한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 현대 정치 사상사에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핵심 개념으로 하는 자유주의가 정착된 것은 19세기 중반부터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을 정식화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자유와 일제시대의 폭압에 저항했던 자유와 지금 공산주의 전체주의와 싸우는 자유, 나치즘, 이 파시즘과 싸우는 자유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의 자유주의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로 확장되어 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연설의 자유와 지금의 자유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럽다고 하는 김성환 평론가의 평론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나 그걸 제가 길게 토론할 수 없어서 그냥 제 의견만 밝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곧바로 이 한일 간의 무슨 이 외교적인 문제, 이를테면 우리가 주동적으로 한일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이 3.1운동 축사가 이렇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시간이 없다 그러시니까 예, 제 알겠습니다. 의견만 여기까지. 예. 저도 한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될 것 저희가 정말 같은데요. 시간이 없기 예, 그러게 때문에. 말입니다.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존 스튜어트 밀 얘기를 예. 하셨으니까 개인의 자유에 가까운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얘기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통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를 그만큼 보장하고 있습니까? 전 그거에 대해서 일단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두 분의 말씀도 엇갈리고 실제로 또 여야 간의 평가도 오늘 많이 엇갈렸더라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추가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10개 시도 16개 지역 경선 결과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조정훈, 이인성 현역 의원들의 본선에 진출에 성공을 하면서 역시나 좀 현역 강세 기조가 이어갔고요. 그리고 내각 출신 경쟁 구도에서 조승환 전 해양장관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현역 불패의 기조 계속 이어지네요. 이번 공천을 보시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만 보더라도 현역 의원에 대한 이 감점 제도까지 도입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난 선거 때까지만 해도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은 있어도 현역에 대한 감점까지는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에다가 현역 중에서도 3선 이상 의원에 대해서는 감점까지 했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성 정치권의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 시간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이 진입 장벽을 지도부의 결단으로 무너뜨리거나 낮추지 않으면 정치 신인이 이런 정상적 시스템을 통해서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가는 거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새로운 정치 신인들이 대거 들어가서 지난 4년간 봐왔던 그 무기력하고 진흙탕 싸움밖에 못한 정치권 바꾸기를 원하잖아요. 이거는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그 공천 제도를 시스템으로 잘 준비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이미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저는 다음 선거부터는 정말로 정치개혁의 의지를 가진 당 지도부가 그런 이 정치 신인이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정책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국민의힘은 한 90% 정도가 공천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10%가 아직 남아있어요. 예. 이 나머지 10%의 경우에 주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들이 남아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이런 지적을 지금 깊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 지역의 경우에 국민 추천제라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이 공천 쇄신, 감동을 주는 공천으로 어떻게든 마무리를 좀 해보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직접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나머지 10%는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역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변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말씀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남은 비례대표 공천을 좀 지켜봐달라고 했습니다. 국민 추천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안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마지막으로 여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낸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한동훈식 정치개혁이 뭔가 묻고 싶어요. 전 나중에 가서는 결국 한동훈 네. 위원장이 대선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제 후회할 만한 공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물론 자기 사람도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도 공천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은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까지 간다고 하면 지켜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국민들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새로운 정치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위원장이 여의도 사투리 저 안 쓰겠습니다 얘기하고 선언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치 불신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국회의원 의석수도 줄이겠다고 말하고 국회의원 특혜도 많이 줄이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세비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근데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말했던 정치 불신은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그럼 민주당에서 다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한동훈의 정치개혁은 뭡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현역이 이기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어느 정당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왜 전략공천을 했습니까? 그리고 왜 물갈이를 했습니까? 최소한 뭐 검증하고 시험 보고 국회의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 과정에서 의정활동을 하거나 당내 당무를 보는 과정에서 국민의 실망감을 줬던 사람들도 꽤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재평가의 과정들도 있을 텐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물갈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당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21대 의원들 그대로 22대까지 그냥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한동훈식 정치개혁인가? 좀 그런 면에서 좀 실망스럽고 앞으로 계속 정치한다고 하면 이게 언젠가는 한 위원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공천이 결국 현역 강세가 되고 있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국민들의 평가가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민주당이 너무 상대적으로 시끄러운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선택을 할 때 유권자들이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 네.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뭐 어느 쪽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럴 것 같고요. 또 본질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뭐 민주당도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국민의힘도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이 공천이 꼭 맞기는 한 걸까? 이게 올바른 길로 가는 걸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민주당도 오늘 19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경기 하남시 갑에 전략 공천됐고 또 민주당에 복당한 이현주 전 의원은 경기 용인전에서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중성동갑에 전략 공천이 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과 함께 자, 이렇게 이른바 여전사 3인방 배치 구상이 공개가 됐는데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선거는 상대가 있는 거라서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지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의 공천은 무난하지만 기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그런 점들이 지적이 됐고 그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받아들여서 남은 10%의 감동을 주는 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좀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어쨌든 공천은 공천이에요. 그 제 눈에는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자체가 아닙니다. 이 사천이에요. 지금 제 이 말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이 컷오프 당하면서 탈당하면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당의 공천을 관리하는 기구가 공관위원회고 선거관리위원회거든요. 그 위원들이 지금 사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의의 표시로. 그러면 이건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 탈당 사태는 앞으로 계속될 거예요. 제 그 느낌으로는. 그런데 그럼 이 사태를 이를테면 한동훈 위원장은 뭐 원만하게 무난하게 잘 됐지만 감동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받아들여서 남은 10%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좀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응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이게 공천이 아니라 사천으로 완전히 전락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시스템이 잘 작동되고 있다고 지금 응답하잖아요. 하나 고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당 시스템이 거의 붕괴된 상태인데 당대표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의 말이라면 정말 파트로 매주를 쏜다 해도 믿을 그런 강성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당에 남아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이를테면 김대중 총재 때부터 당을 지켜온 사람들,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 이 당에 과연 남아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태는 매우 심각하고 이것은 국민의힘 쪽에서 고소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야가 어쨌든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래야 한국 정치가 발전한다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40년간 정치 평론을 해왔는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무너져도 너무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이 비정상의 정치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이 많습니다. 네, 민주당은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또 매우 심각한 분위기로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역시 들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뭐 바로 뭐 반박한다기보다는 예. 국민의힘도 용역관들 다 공천 받았고 친윤 의원도 공천 받았는데 그거는 그럼 뭔가 이런 뭐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일단 오늘 공천하는 거 보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생각했던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요. 추미애 전 장관 공천한 건 전 전략 공천한 건 큰 실수다. 호남도 사실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고요. 호남 지역에서도. 그리고 추 전 장관이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추 전 장관이 어떤 명분을 갖고 전략 공천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을 사실상 컷오프하면서 예. 추 전 장관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았을까? 싸우기만 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략 공천한 거는 그건 큰 실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요. 저는 오늘 공천한 거 보면서 일단은 큰 고비를 넘었구나. 그러니까 더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는 안 가겠구나. 그러니까 시그널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게 이제 전해철 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인영 의원이잖아요. 근데 이인영 의원의 경우에는 단수 공천을 받았고요. 예. 전해철 의원은 경선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 컷오프 이후에
더 당의 갈등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기보단 일단 한 곱이 넘기고 그다음에 지금 이 다음부터는 무난한 공천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부분은 뭐 민주당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좀 걱정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한편으로는 좀 안도의 뭐 한숨을 내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공천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원칙을 국민한테 보여주지 못했고 그걸 왜 이렇게 공천합니다라고 설명하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전 제일 큰 실수다.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지금 야당으로서 정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그냥 있는 의원들 시스템에만 의존해서 시스템 하면 사실은 현역이 되살아올 가능성은 매우 높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만 공천하는 게 꼭 맞았던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결국 야당 입장에서 정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공천하는 것은 훨씬 더 아픈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또 일종의 세력 교체도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천에 반발하는 중진 의원들 언젠간 이전에 뭐 노무현 대통령의 후광을 입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입었던 당사자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발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도 됐다고 생각하는, 좀 물려줘야 할 때도 됐고 후진이 들어올 때도 됐다고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 원칙을 못 세웠기 때문에 반발을 키운 측면은 있지만 나중에 공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 공천에 그림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재평가해도 늦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이제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국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읍참마속 필요하죠. 그러면 마속을 참으려면 먼저 읍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마속을 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참하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뭐 0점 받은 사람도 있다더라 하면서 웃는다든지 이런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문제 없다고 지금 막 밀고 가는 게 과연 울면서 마속에 목을 베는 그런 장소의 모습이냐.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스템을 넘어서 정치 지도자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임종석 전 실장이나 홍영표 의원 컷오프로 좀 굉장히 당내 분위기가 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비명계로 분류된 이인영 의원의 단수 공천이나 전해철 의원의 경선 참여 이런 소식들이 좀 뭐 무난한 공천으로 이어갈 것이다. 혹은 좀 지도부에서는 확전을 좀 피해가는 양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대세에 관계없는 사소한 일이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그 핵심은 임종석 공천 문제였습니다.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임종석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게 완전히 파국으로 가느냐 아니냐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분석했고 주시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임종석이 컷오프 됐어요. 임종석이라는 개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미 정치적 상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을 사실상 컷오프 한 거죠. 사실상 컷오프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임종석이 유세하는 곳에 가서 조롱하고 놀리고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커뮤니티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이렇게 된 것은 이미 그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전에처럼 경선시킨다든지 뭐 이인영은 구제한다든지 하는 식의 조치가 나와서 약간 후폭풍이 수그러들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미 그 본질적인 이 결렬의 모습은 그런다고 해서 가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상태가 이제 후속 탈당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의 그 신당이라든지 하는 쪽 또는 이 조국 신당이라든지 하는 쪽에서 이를테면 구 동교동계라든지 또는 이 문재인계, 친문계라든지 하는 쪽이 이제 결속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야권의 분열 양상 속에서 선거가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을 상징화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점에선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실 결정을 해줬으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추정컨대 아마 내부 저항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네.
또 그냥 둬라,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라 이런 요청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좀 장고가 길어졌던 측면은 그건 패착이다. 제가 추미애 전 장관 공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임 전 실장을 컷오프하면서 추 전 장관을 전략 공천했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임 전 실장이 보인 태도는 저는 그렇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 전 실장이 뭐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 온전히 한 사람이 질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떳떳하고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라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누구도 지금 전략 공천을 할 때 전략 공천 지역에 가가지고 나는 거기서 공천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런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당의 뜻에 일단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전현 의원이 어쨌든 전략 공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전현 의원 공천 받고 선거운동하는데 차라리 도움을 주시라.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안에 계속 남아서 뭐 차기 당권주자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송곳처럼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명예회복을 다시 회복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냥 버틴다고 해서 답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판단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추가로 하나만 더 드리면 일단 뭐 박지원 전 의원, 정동영 전 의원도 경선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역들과 맞붙게 됐는데 이 올드보이들의 귀환 여부는 얼마나 평가를 하시나요? 글쎄요. 살아 돌아오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제 한 곱이 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동영 그다음에 박지원 두 명의 정치인을 그냥 컷오프했다 그러면 또 다른 분란이 있거나 또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경선의 기회를 보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일종의 신문계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고 당의 여러 그 의견들도 그런 방향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구를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경선을 통해서 정당하게 평가받는 방식으로 가는 거 이게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갈등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일종의 전략적 판단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죠. 예, 박지원 전 의원이나 정동영 전 의원 경우에 경선에 본인들이 참여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중진들 컷오프하면서 굳이 두 사람을 경선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지금의 그 내전 양상으로 번지는 그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뭐 고육지책이라고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 지금 설명하셨는데 뭐 그런 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다고 해서 이 공천 내전과 같은 이 공천의 이 본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 토론은 제가 몇 주 전에도 한 것 같은데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 발언을 할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데 가장 큰 책임을 느끼고 그걸 지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대통령 후보는 그래서 역대 선거에서요. 선거에서 진 대통령 후보는 일단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표 당일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국민들한테 정말 지지자들한테 무릎 꿇고 크게 사과하고 그리고 나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나올 땐 나오더라도. 그 나오는 기간이 김대중 대통령 같으면 2년 걸렸고 뭐 다른 사람 같으면 6개월 걸렸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지금 가장 큰 책임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한테 있다고 지금 덮어 씌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도대체 우리 국민 누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인들 이런 식의 셈법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먼저 책임을 지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책임이 있다. 자제하라. 이랬다면 감히 거절 못하죠. 감히 거역 못하죠. 저는 이 모든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국회의원직 또는 당권 또는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의
집착함으로써 발생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의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사태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원들이 선택한 거예요. 당대표는. 그리고 국회의원도 지역국 주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선택해서 당대표를 다시 만들어줬다는 건 그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대표로서 공천을 해야 되는데 선거 앞두고 공천할 때 저도 책임 있으니까 저 당대표 내려놓을래요. 그럼 굉장히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지향점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는 방식은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이겨서 책임을 지게 하거나 지거나 아니면 지면 지는 것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럼 본인이 그 굴레를 쓰고 있다고 해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그냥 현역들 공천 다 시켜주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국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